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예능 대부, 의대, 템플스테이, 전세금. 먼저 템플스테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5월 26일 방송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청춘 만다라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해당 다큐는 템플스테이에 도전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공양을 하고 남산 순례를 하는 등 나흘간의 산사 생활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느 봄날 경주 기림사에 MZ세대 청춘 18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청춘들은 인생 첫 템플스테이에서 마음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바로 공양은 절집의 오랜 식사법인데요. 같은 음식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 먹는 평등 공양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풀어버리네. 마음의 온갖 욕심으로 버리고 덕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고 청정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절집에서 바로를 씻은 천순물은 처음처럼 맑아야 합니다. 음식 쓰레기를 전혀 남기지 않는 비움의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조금 남아있으니까 간을 맞춰 조금씩 드셔야 돼. 설마 저 물을 먹을까 했었는데 은경 씨와 소정 씨는 망연자실. 스스로 결백하다는 소정 씨도 양심껏 한 방울을 마십니다. 남산 순례를 떠났습니다. 길을 오르면 암벽 꼭대기에 홀로 앉은 신선한 마의 보살 반가상이 기다립니다. 몇 날 며칠을 수십 일을 앉아 조정할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장인의 마음, 그다음에 그 부처를 좋아하던 그 신라인의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우리를 한번 마음속으로 다 사겨보고 나도 그 마음을 내어 이 사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언젠가는 청춘들 또한 마음속의 부처를 찾는 날이 오겠죠? 청춘들은 불가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연꽃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정열 씨는 4일간의 마음 출가에서 찾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첫 마음을 연꽃에 담았습니다. 언제 필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 씨는 스님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2년 전 30살의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늦은 만큼 불안도 큽니다. 그래서 이 봄비에 내 마음에 번뇌망상을 싹 씻어내버리고 힐링되고 있어요. 4일간의 마음 출가에서 청춘들은 스스로 본래 마음자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로 이들 청춘들이 어느 봄날 산사에서 찾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만다라에 새기고픈 마음의 길입니다. 네,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꿈과 고민까지 함께 담아낸 방송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다큐멘터리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중에서는 아주 밝고 경쾌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템플스테이 전에 휴대폰을 걷겠다고 하니까 생각 외로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 재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방 또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저마다의 그 생각을 솔직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좋은 면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닦은 물을 이제 제대로 안 닦아서 다 같이 물을 모아서 이제 함께 나눠 마시게 되거든요. 아, 진짜 먹는데 울렁거려서 죽을 뻔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또 아직 내 자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성 있는 자신의 생각들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인터뷰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춘들의 일상이 이제 교차 편집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힘든 삶 속에서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지면서 그 친구들을 응원하게 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청춘 만다라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 불교가 주는 메시지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청춘들의 고민을 통해 불교가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위안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남산 순례를 하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넘어진 채 600년을 버티고 있는 열암곡 마애부를 보면서 어떤 그 참가자는 정말 갑갑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종교로 보기보다는 위안의 어떤 방식으로 사찰을 수도에 하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그 지치고 힘들었을 때 휴식을 할 수 있는 안식처로 보는 것.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청춘 만다라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서 예불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스님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고 또 나중에 출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소리꾼 청년이 이렇게 너무 불법을 잘 외니까 출가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스님이 출가라는 게 꼭 절의 출가가 아니라 마음의 출가.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한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참 이 다큐의 의미를 더해줬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템플스테이가 어떠한 종교적 체험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전세금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25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3년 차 중증 장애인 이원준입니다. 근데 33살 때 느꼈던 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때보다도 전세 사기 내가 피해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이 더 힘들어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밖에 숲이 보이더라. 숲세권 있다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지하철역하고 가깝다. 휠체어로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변기가 정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딱 완벽하게 다 조건이 맞아진 거예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깨끗했던 등기부 등본. 심지어 채권사항이 기재되는 을구에는 기록사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깨끗한 물건인데요. 그런데 올해 1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보내온 집주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거짓말 같죠. 전세 보증금을 못 주겠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전형적인 무자본 투자로 매매된 집이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것은 물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동일했습니다. 대략 알기로 1억 7, 8천. 역전됐죠. 네. 그 깡통 전세죠, 한마디로. 원준 씨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주택. 현재 2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준 씨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준 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현지원입니다. 형사고소 하신 경우에도 접수는 받아들 수 있는데 네네. 심사 결과 피해자로 확인받기는 좀 많이 어려운다고 얘기는 하네요. 전세 사기 특별법 정부 초안이 나오는 날.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매수하느냐, 거주를 보장하느냐 하는 투트랙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저게 문제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거를 입증해야 돼.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면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전세 세입자야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가족들 살 수 있는 집 구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전세 사기인 것을 알았을 때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눈앞이 캄캄했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무겁게 다가오네요.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국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탐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관련 방송을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허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관련한 그 적지 않은 여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전세 계약하라고 협박했냐? 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냥 이런 시장 자본주의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원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전세를 선택한 게 잘못이 아니지 않냐. 무슨 이분이 뭐 불로소득을 얻겠다고 뭐 코인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전세로 그냥 나와 내 가족이 몸 좀 누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었던 것뿐이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내렸던 선택이 배신당했을 때 그렇다면 이 사회는 이건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이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이입할 수 있죠. 한 개인의 삶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실화탐사대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재난의 어떤 그 거시적인 시각까지는 가지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입할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알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쫓겨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또 그중에선 세상에 등진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결국에는 이제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나 입법이 피해자들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패널의 말이 가장 와 닿았어요. 그 실제 여기 등장했던 25세 청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 뭐 결혼, 출산 모든 계획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혀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 청년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실화탐사대가 그런 상황을 잘 알렸고 이제 남은 거는 정부가 이 엄정한 상황을 좀 뼈아프게 인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회차였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전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과연 어떤 사항들이 입증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실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비현실적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예능 대부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네, 5월 27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예능 대부 이경규 씨와 그의 수제자 이윤석 씨가 출연했는데요. 43년차 방송인 이경규 씨의 날카로운 조언을 통해 놀면 뭐하니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능의 살아있는 역사, 개그계의 전설, 예능계의 아버지, 예능 대부 이경규님이십니다. 예능계의 아버님과 배수행원, 예능계의 작은 아버지. 경규 형님 하면 주옥 같은 어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이제 공로상 수상 소감. 그렇죠.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맞아요. 정신 나간 놈입니다.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게 사실 공로상이란 자체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받으면 떠나라는 얘기인데 내가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코지 발언을 한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내가 공로상 100개를 줘봐라. 자, 이제 내가 떠나나 안 떠나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답니다. 이 길을 트여주셨어요. 후배들한테. 앞으로 바라보는 2023년, 2024년 향후 예능은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저씨의 어떤 전성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예능의 끝은 어딘가 다큐멘터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너튜브 친구들이 맞아. 나오는 바람에 잘 모르겠어 한 말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잘 모르겠어. 아니 선배님도 너튜브 하시잖아. 모르실 수 자, 경규 형의 43년의 어떤 연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분들에게 오늘 예능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규 형의 말에 집중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능의 미래를 여쭤봤더니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예능인으로서 갖춰야 할 뭐 이렇게 뭐 덕목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덕목은 저는 이제 심성이라고 생각하죠. 인성, 심성, 인성, 품성. 네, 형님이 생각하신 심성은 뭐예요? 데뷔하고 10년 지나면 본인의 재능은 다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님이 또 야. 그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대, 50대에서 낭만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성과 품성이 좋으면 그런 거 안 하게 돼요. 그러고 보면 경규 형님이 그런 게 없으세요. 없어요. 진짜 한마디로 논란도 없고 미담도 없어요.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데 나 사실 장학재단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형님이 옛날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라면을 개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 그 수익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또 뭐 있습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이렇게 셀프로. 몇 개 더 말씀해. 저희가 퍼뜨려. 아 근데 알려진 게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네, 이거 뭐 비밀리에 하셔서 너무 철저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친구들 도와주는 거 있죠. 그거 한 20년째 이렇게. 아 그냥 월 35,000원씩 나가는 거요? 유치하게 월 3만 원. 20년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 아니, 죄송합니다. 나 그거 계산하고 있어. 보지 마. 죄송합니다. 이경규 씨의 거침없는 입담이 전파를 탔는데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경규 씨는 레전드. 항상 배우고 탐구하고 발전하시는 모습이 놀라워요. 경규용 멘트가 웃음으로 승화돼서 망정이지 이번 영상에서 나온 발언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것들이었음. 놀머는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기획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 트렌드와 맞지 않는 옛날 포맷으로만 시간을 채우는 것 같다. 예능 대부의 활약이 흥미로웠던 것과 별개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이경규 씨의 조언이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놀면 뭐하니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회차였죠. 이경규 씨가 과거에 이제 무한도전 예능총에 나와가지고 진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이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능 치트키로 나왔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 시청률 답보 상태에서 놀면 뭐하니가 이경규 씨를 부른 것이 잘한 일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남는 것 같아요. 과거 성공했던 사례를 그냥 가져와서 그걸 재현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현재 놀면 뭐하니의 문제가 이렇게 출연자에 기대서 일회성으로 그 반짝 인기를 얻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놀면 뭐하니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고민해 보는 게 시급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경규 씨가 갖고 있는 그 촌철살인의 묘미가 예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시청률이 좀 저조하고 예,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지. 가장 좋은 건 일단 폐지를 해야겠죠.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이경규와 함께 듣고 계신데요. 지금과 같이 세상이 빨리 변할 때에는 정말 과감하게 폐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 틀을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 말 안에 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요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주운전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기도 하고 팬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심성, 인성, 품성을 잘 다스려라 하는 부분들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이 40년 넘은 활동의 베테랑이 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방송에서도 놀면 뭐하니 시청률 답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왜 답보 상태인지를 좀 느꼈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날 방송에서 이경규 씨가 처음부터 난 오늘 날방을 하려고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경규 씨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경규 씨한테 모든 걸 맡겼다는 것부터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경규 씨한테 예능 대부님 하고 막 띄워주다가 누군가 이제 살짝 핀트가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이경규 씨가 벌어. 이 패턴이 한두 번은 재밌는데 세 번째부터는 되게 지루한 거죠. 놀면 뭐하니가 어떤 이경규와 유재석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임팩트는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작진의 어떤 아이디어나 편집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차였습니다. 네, 최근 놀면 뭐하니는 시청률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편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재정비를 거친 놀면 뭐하니가 분위기 쇄신에 성공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의대입니다.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달 23일 방송된 피드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의대 블랙홀 편이 전파를 탔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의대 입시 광풍부터 지방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 의대 정원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원가에는 새로운 간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준비반입니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의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등 의대반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놀랍게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이나 빠른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략은요, 오일이 목표였는데요. 지금 전략은요, 의대가 그다음에 고등학교라는 건 그냥 실전이잖아요. 왜 실전이냐? 고3의 대입이 아니에요. 고1 중간고사부터는 대입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먼 미래가 아니에요. 3번, 마까지 아침 5시간씩 몇 번, 또 3번 하신다고. 그래야 그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주신다고 봅니다. 의대반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의대관 혹시 다녀요? 의대관에 다니니까 꿈이 의사예요? 꿈 아직 없어요? 근데 딱히 싫은 건 아니셔가지고. 힘들진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일찌감치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현실,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의료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고 난립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이 지역에서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은 산청의료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과로 꼽히는 내과는 빠져 있습니다. 산청의료원은 4차례 공고를 올려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게 사실은 3억, 1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그 지원자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수도권이나 그 서울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립니다. 내과나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는 기피하고 더 편하고 돈이 되는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입니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입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된 뒤 18년째 동결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2.5명.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명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다시 불거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금 자연 감소가 3년째잖아요, 한국이요. 0.78명 출생률인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 수가 3명으로 더 증가하게 돼서 이제 OECD 평균 이상을 뛰어넘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4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의사 과잉 5명 가까이 되면서 의사 과잉이 되는데 그런데 의사협회 측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 고령화로 인해서 의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주장인 거죠.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필요 조건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의대 열풍에도 의사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확인한 방송이었는데요. 더불어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저는 이게 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일들을 여기서 보니까 좀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제 아이도 8살이니까 얼마 전에 감기 걸려서 소아과에 갔는데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방 의사들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고 또 기피하는 과의 의사들에게 뭐 혜택을 주는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의대 선행학습 아까 이제 초등학교 반이 있다 근데 사실은 유치원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알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이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한 지금 도구로만 좀 변질돼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 의대반을 시작으로 의대 열풍을 진단하면서 이 이야기를 열었는데요. 초등 의대반, 의대 준비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건 정말 교육 전문가의 말대로 아이들의 인권 침해와 구조적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방 의대가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도 이제 초등 의대반이 생겼는데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3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게 되면서 의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초등 의대반이 성업 중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럼에도 지방에서는 만성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어요. 이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필요 조건은 결국 의대 정원 확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이제 힘들게 역설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지방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근데 그 새로운 이슈가 아닌 거를 PD수첩에서 다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 근데 그 이면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해라는 걸 제기해 주는 게 보통 우리가 PD수첩에 기대하는 바였고 PD수첩이 잘 해오던 거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대 입시 광풍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분야의 어떤 고용 안정성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해소돼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것과 지방의료 시스템 붕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방의료 시스템 붕괴는 돈을 많이 준다 학교도 안 가요. 이게 그러면 인력 TO가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층의 문제들이 있고 사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PD수첩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PD수첩의 이름값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의대 열풍 진단으로 시작해 지방 의료 시스템의 문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좋았지만 여러 사안들을 한 맥락 안에서 구성한 것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 남겨주셨는데요. 의료계 전반에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PD수첩만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